네, 지금 전해드린 대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민주당 6선의 추미애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 양자 구도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 정성호 의원 후보직 사퇴한 밝힌 데 이어서 조정식 의원도 추미애 당선인과의 회동 후에 사퇴를 선언했죠. 먼저 추미애 당선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를 사퇴하면서 지지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두 사람이 국회 관례를 존중하고 또 국회를 선도하는 모범을 보이자 이렇게 뜻을 모아서 합의를 했고요. 자, 어제 하루 이제 정성호, 조정식 두 후보 잇따라 이제 사퇴를 하면서 국회의장 후보 교통 정리는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윤기찬 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추미애 당선인을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차선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불가피한 차선책. 예, 아마 이제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돌출 행동을 하셨던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대권에 대한 열망도 아직은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대권의 경쟁자로서 기능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2년 후에 이제 대권 주자로서 경쟁을 할지언정 당권은 내주지 않겠다, 당의 장악력은 내주지 않겠다라는 선택이 아닌가. 왜냐하면 추미애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제 열성 지지자들이 지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권 도전에서 갈등이 노정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당대표 출마하게 되면 상당히 아마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에 묶어놓고 당의 위상을 정립한 다음에 당권 정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추미애 추대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4명의 출사표를 던졌다, 2명만 남았다. 그리고 뭐 추대 이야기까지 나온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추대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이 그 추미애 당선인에 대해서 무조건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추장군이라고 하면서 치켜 세우면서 당심은 거의 이제 추미애 당선인에 대해서 그냥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도전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수박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성호 의원이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좌장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정성호 의원 자체를 수박이라고 칭하면서 공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작용했냐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그냥 따지고 보면 당심이냐 명심이냐라는 말들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심에 있을 수는 없겠구나라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원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표 의도라기보다는 그런 당원 주권 중심주의에 따라서 그냥 이 부분들을 인정한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일련의 과정 보시면 알겠지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정성호나 조정식 의원한테 불출마를 권유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임 원내대표가 당대표 상의 없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심을 거스릴 수 없는 어떤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심을 거스릴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추미애 당선인은 앞서서 이제 국회의장을 맡게 되면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분명히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면 진짜 22대 국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고 하치 여야가 쉽지 않아 보이는 거 있고 또 추윤 갈등 또 모양새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물론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장에 대해 지명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추미애 당선인이 저런 의사를 분명히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다 또는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냥 국회 파행이 예상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 내에서 의사가 결정되는 과정이 비민주적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상당히 소수당들의 의견을 녹여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의사 일정에 신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의장은 의사 일정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합의로 진행돼 왔지만 법문상은 협의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법문대로 협의로 가자라고 하게 되면 협의가 안 되면 의장이 정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상정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내의 어떤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내에. 또 하나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국회의장이 대통령과의 갈등을 자꾸만 노정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관계에서 직무집행 정지뿐만 아니고 당시에 탄핵도 아마 본인이 그 링크를 걸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검찰총장 때 탄핵 링크를 걸었던 당선인께서 국회의장이 되게 되면 대통령 탄핵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가 그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의 수장이 아니고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 행위의 전면에 나서지 않을까. 뭐 물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땐 그럴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에서요,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상황은 어떤지, 또 그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글쎄요, 박찬대, 이재명, 추미애 이렇게 되는 완전히 사당화 논란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당하라고 뭐 비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예. 따지고 보면은 22대 국회는 야당에서 좀 일관된 모습으로 좀 단합된 모습으로 이렇게 대여 네네. 어떤 견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예. 뭐 그런 그 이야기들이 팽배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내에서도 지도부에서 두 분이 얘기한 것 같아요. 연임 부분들 해야 된다, 필요한다. 예. 하지만 이제 당에서는 이런 일관된 어떤 이런 지도 체제 그리고 어떤 좀 단일 대우가 필요한데 네네.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연임을 하는 거죠. 연임을 하는 게 개인에게는 왜 예. 그러냐면 이제 대선이 3년이나 남았고요. 다시 당 대표를 맡는다는 거는 본인에게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또 하는 겁니다. 재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지난 2년 지금 하고 22대 총선에서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얻은 가장 화려한 지금 야당 대표지 않았습니까? 평가가. 그렇죠. 예. 이때 살짝 좀 내려오면 아하. 좋은 평가를 가지고 대선으로 갈 수 있는데 나머지 뭐 1년이든 2년이든 간에 또 연임을 해서 간다면 과연 득이 될까요? 실이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연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대선을 네네.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아.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도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연임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동영 작가라는 분이 있으신데 예. 이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아주 친밀하고 여러 가지 어떤 유튜브 내에서 지지선을 해왔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연임하면 안 된다. 루가론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 알겠습니다. 그 모든 결정이 그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가지고 지금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 이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최해병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자, 여야가 특검법을 놓고 지금 맞서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윤 대통령 특검 앞서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런 입장이죠. 관련해서 현재까지 이제 공수처,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걸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수처 수사가 좀 늦긴 늦었어요. 예. 뭐 인력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압수수색 후에 그 압수물 분석 이런 것들이 좀 늦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후에 공수처 수사가 이종섭 전 국방장관 조사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유재현인가요?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수 그 개선상에 있는 분들은 다 조사를 했어요. 예. 이건 뭐냐면 그 개선상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실로부터 만약에 외압이 있었다면 어떤 경위로 외압이 흘러왔는지에 대한 이게 경위조사, 경로조사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 외압에 대한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북경찰청에서는 과연 최상병이 순직하게 된 그 경위,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 그대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진상조사와 그다음 책임 소재를 수사를 경북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북경찰청 수사가 부실하다라는 어떤 단초라도 말씀을 하시면서 이 특검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계시단 말이죠. 예. 그냥 추상적인 위험성에 예컨대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수사를 가능하겠느냐. 인력이 미비하다. 인력은요 파견받으면 되는 거고요. 원래 공수처는 대통령 등을 수사하도록 민주당이 주장해서 일방적으로 만든 기구예요. 네네. 그런데 그 기구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부실하다는 어떤 단초 제시도 없이 마냥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것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계단 쌓기다 예.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 거고 예. 일단 경북경찰청에서 또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을 조사했다고 하니 네네. 좀 지켜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 알겠습니다. 수사가 부진하다는 단초라도 좀 제시를 해준 다음에 특검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아요. 야당은 거듭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은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일단 뭐 기자회견에서 밝히셨잖아요. 예. 받지 않겠다. 뭐 사실상 거부를 얘기하신 것이고 지금 이 특검 얘기에 대해서 지켜보라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국민들은 지켜볼 만큼 지켜봤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날 때까지 지켜.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거죠. 예. 지켜볼 수 없다 부분이고 지금 보면 대통령실을 지금 수사회합의 어떤 정점에 있는데 공수처가 건들 수 없다는 것이고 기자의 질문에 대답 못하는 걸 보면 이건 특검이 필요하다. 뭐냐? 기자가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를 했죠. 대통령께서 경로를 하셨습니까? 네네네. 그 사실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대통령 경로로부터 출발한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이 그 수사에서 빠진 거잖아요. 네. 그 내용이 가장 골자인데 그 얘기는 대통령이 피해버리고 공수처 수사를 지켜봅시다. 이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긴 말 할 거 없다. 저는 그럼 주장. 특검으로 그냥 가야 된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특검이 사안별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 10개가 넘어요. 그럼 특검 10개를 국회에서 사실상 특검 수사 주체를 지명하는 식의 수사기관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권분립이나 수사기관은 상시적인 수사기관 설치가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네. 또 하나는 지금 특검과 관련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초 자체가 없어요. 이게 왜 보충적 수사권이 있는 게 특검인데 그렇다면 이전에 했던 것들 다 다시 특검해야 되는 건가요? 이전 정부 것도?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로 정치 공세로 따지자면 예. 사실은 이제 국정이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좀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니 합니다. 국정이 진행되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한 국민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 책임지는 사람을 왜 해병대 1사단장을 뺐을까?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청탁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에 있어서 경로에 있어서 경로를 화를 내셔가지고 이 수사를 빼왔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검을 1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병 특검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 대통령의 수사에 알겠습니다. 개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굉장히 엄중한 거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에는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 앞에 검찰 수사 결과를 좀 보고 거의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하자니 그 얘기죠. 제가 짧게 한 10초 말씀드리면 아니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대통령이고 누구 다 수사하고 있잖아요. 공수처에서. 예.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보고 만약에 지금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안 하고 있으면 그런 논리가 가능하지만 수사를 공수처에서 대상 한정 없이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지금 사단장을 수사에서 뺐다고 하는데 수사권은 사실 경찰에 있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단장을 수사권에서 뺐다, 수사 대상에서 뺐다라고 하는 논리도 아직까지는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야기도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요 네이버에게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한 이른바 이 라인 사태 정치권 공방으로 지금 번지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여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정부가 멍 때리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왜곡이고요. 2021년에 소부장 사태 때 죽창가를 불러서 그것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면 악화시켰습니까? 우리 기업을 지키자는 야당을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을 하면서 강경태세에 나선 겁니다. 자, 지금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대한민국의 사이버 영토를 참탈하고 있다. 이런 글까지 SNS에 남기면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겁니다. 글쎄 너무 그 공세에 나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는 비판보다는 지금 예. 라인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잖아요. 그동안 정부가 이미 그 라인 사태가 지난 뭐 3월부터 시작됐던 것인데 예. 그거를 이제 와서 지켜보고 다 이거를 다 뺏기고 나서 그거를 무슨 그 외교부에서 일본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이게 이러니까 당연히 이 민주당에서는 뭐냐 이거 일본 눈치 본 거 아니냐라고 예. 주장하는 것이죠. 예. 이게 일본 눈치 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반일 감정을 조성하는 거라면 일본한테 아무 얘기도 못 해야 됩니까? 그건 예.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대응 촉구를 하는 그 민주당의 그 정도 수준은 괜찮아요. 대응
대응을 조금 더 한일 투자 협정을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서 네. 그 일본 정부의 그 정부가 좀 과도하다고 정도 생각될 정도의 대응을 해야죠. 그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뭐 친일이다 매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나친 친일 공세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요. 네네. 일본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돼요. 우리가 친일 여부에 대해서 자꾸만 공세를 하게 되면 일본 내에서도 그 반한, 혐한 예. 여론이 조성될 거고 그렇다면 네이버 입장에서 오히려 공공한 상황에 빠지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논리를 따지자면 2019년도에 원래 이 네이버 지분이, 그러니까 라인 지분이 네이버가 70% 이상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소프트뱅크와 나눠 갖게 되죠. 50대 50으로.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문 대통령을 찾아와서 뭔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어쨌든 부탁한 뒤에 그 네이버의 최고 경영자하고 만나요. 예. 그다음에 저런 계약이 된 거거든요. 예. 그것도 그럼 친일이고 매국인가요? 아니잖아요. 당시 문 대통령은 아마 네이버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겠죠. 예.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은 그 부분인 것이고 예. 제가 민주당이라면 먼저 네이버 관계자들을 먼저 면담해야죠. 예. 면담해가지고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경위 파악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공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마냥 정치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네이버가 손해를 보게 된다. 알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요. 비대위원과 주요 당직자 명단을 발표를 했죠. 일단 뭐 지역 안배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친윤 일색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떠셨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럼요, 비대위니까. 비대위가 전당대회 전까지이기 때문에 네. 뭐 수습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친윤 일색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 당 자체가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고리 이거를 끊으면서 가는 그런 정확한 어떤 계기는 없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아무리 황우여 비대위가 들어온들 결국에는 친윤 위주로 짤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는 뭐 그냥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연스러운 임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비대위 주요 임무 전당대회 준비죠. 근데 이제 비대위 인선을 두고 현행 당원 100% 이거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 관심들 많은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 보이세요? 일단은 100%를 바꾸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지하느냐 바꾸냐의 문제인데 바꾸게 되면 또 비율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 개인적으로 보면 저 부분은 여론 수렴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단 이게 문제입니다. 네네. 룰을 먼저 정하고 나서 정하게 되면 당권 주자, 그러니까 출마할 사람들이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룰을 얼른 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본인한테 불리한 룰이 정해지게 되면 출마를 접을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룰 정하는 부분을 좀 늦추면 갈등이 생기는 맞아요. 거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룰 부분은 먼저 변경할 것인지 여부부터 먼저 천명하는 게 필요하다. 여론수를 해보니까 이 룰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다음에 변경해야 할 때 비율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나중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예. 먼저 출마하실 분들에 대해서 출마 여부에 대한 단초를 먼저 줘야 되겠죠. 그렇죠. 공간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 끝까지 가져가게 되면 계속 안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룰 변경 여부에 대해서 비대위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바꿀지 말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렇죠. 이제 수치 조정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차기 당권 주자들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또 유승민 전 의원 행보 이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위원장이요 최근 도서관을 찾아서 시민들의 이제 사인하고 사진 요청에 응하는 이런 모습이 카페에 나오고 있고 또 유 전 위원장 팬카페 회원 토크 콘서트도 있었어요. 밖에서 보셨을 때의 이 상황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 전당대회는 어떻게 예측을 하실 수 있어요? 몸풀기 하고 있는 것이죠. 둘 다?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황우여 비대위에서 결국에는 전대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거를 다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망이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심이 민심이라고 주장하면서 예. 당원 100%를 도입했는데 그게 과연 이번 총선에서 먹혔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그 중도 측의 위헌 확장이 결국 반드시 필요하다는 어떤 내부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고 예. 결국에는 그 룰을 바꿨을 때 말하자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번 전대에서 출격할 공산이 크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전대룰의 개정이 시급하다. 그러니까 전대룰의 변화가 없어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유승민 전 의원은 전대룰이 바뀔 거라고 예측한 것 예측을 같아요. 하고. 무조건 100은 안 갈 것이다라고 보고 몸을 푼다. 그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